오늘은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양한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룰을 확정했고 민주당도 경선 룰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관저를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앞으로도 사저 정치를 이어갈지도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연다고 하는데 우선은 출마 메시지를 영상으로 냈는데 어떤 이유라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의 그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강한 모습을 위주로 투쟁적인 모습을 위주로 국민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감성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으로 먼저 선포식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내일 선포식에서 좀 디테일하게 가는 그런 두 단계의 전략을 취한 것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영리한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에 짧은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상대 진영 반대파에 속해 있지만 예. 잘 만들었다라는 감상을 먼저 받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다른 방송하면서 그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격함, 그리고 좀 위험해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많은 주자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위험한 인물로 직접 거명을 하고 있는데 예. 전체적인 색감이나 톤 같은 게 좀 차분했고 좀 감성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내가 그렇게 과격하거나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데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이재명 전 대표 캠프와 맞붙었던 사람으로서 네. 3년 전보다는 준비를 확실히 많이 했구나라는 게 상대 진영이지만 객관적이고 솔직한 평가고요. 다만 그럼에도 덧붙이고 싶은 것은 대선은 저렇게 몇 가지 만들어진 영상만으로 치를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 드러나는 게 대선 레이스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비록 보수 진영에 있지만 합격점을 드리는데 만약 실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행보나 현장 중계 또 기자분들이 24시간 이제 따라붙게 되잖아요. 예. 그때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마이크, 이어폰 같은 걸 막 집어 떼고 했던 그런 좀 다소 또 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 영상은 잘 만들었지만 국민들에게 여전히 참 과격하다, 강성이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남은 숙제는 잘 만든 영상 같은 모습을 2달 내내 계속 유지하면서 24시간 생중계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잇따라서 이재명을 막자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는 아마 선거 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경선을 거쳐도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보이니 예. 국민의힘 주자들이 내가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흠 충남지사 이야기가 귀에 좀 들어왔습니다. 예. 반 이재명 정서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상의 약점이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썩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등은 우리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예.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것 외에 왜 국민의힘과 보수 후보가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비전과 대안이 없다면 단순히 안티 누구누구누구만으로는 성공한 정치인이나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여러 후보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반 이재명을 외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예, 우리가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얘기를 자꾸 하면 이슈가 이재명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전략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듭니다. 기존에는 보수하면은요 투쟁력은 좀 약하고 그렇지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이미지가 거의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가장
독보적인 후보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리고 이 윤석열 전 정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보상 심리를 채워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 정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잘못한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무엇이 다르냐? 이런 것들을 비전을 보여주고 또 이재명 대표와는 차별화된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대안 부재론 속에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무난하게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출사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정원 전 대표가 본인은 계엄 해제에 앞장선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내일은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탄핵 찬반이 갈렸던 주자들이 국민의힘 경선 워낙 후보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선명성 경쟁을 펼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탄핵 찬성을 노골적으로 밝혔던 사람은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정도일 겁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가 철회됐으면 내가 탄핵 찬성 안 했을 거다라고 좀 유보적인 입장 보였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는 찬성했지만 탄핵은 찬성 아니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 당내 경선을 뚫어야 어쨌든 본선에 진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의 정서로 보면 탄핵을 찬성하거나 주도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마저도 노골적으로 내가 탄핵 찬성 주자다라는 걸 내세우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한 주자들은 선명한 메시지를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자유대한민국 지키겠다고 하면 되는데 탄핵을 찬성한 분들은 탄핵은 꼭 필요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경선에서 불리해지고 그렇다고 말을 바꾸자니 앞뒤가 좀 다른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지형에 처해 있어서 국민의힘 후보군들이 탄반파와 탄참파로 양분되었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느 정도 접점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다음이거든요. 그 4명의 후보 안에 탄핵 반대군과 탄핵 찬성군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이합 집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한동훈 전 대표도 탄핵 고통에는 깊이 공감한다 이런 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잖아요. 대놓고 뭐 탄핵은 잘한 것이다, 탄핵은 필요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출마 러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은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민주당을 비난하는 논리들을 본인들이 한번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지 국민의힘을 탄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국민의힘이 뭐가 다르다. 그리고 뭐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의 그냥 일부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니 비난은 민주당에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말이 되냐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의 국민의힘으로 완전히 변모해 가고 있어요. 사실상의 윤석열 사당 밑에서 복무하는 밑에 수하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당을 앞세워서 대선 승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봐야 심판 여론만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걸 좀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한편 경선룰이 진통 끝에 확정이 됐는데 1차 경선이 여론조사 100%고요. 여기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을 해서 2차 경선은 선거인단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후보를 또 2명으로 추리는데 어떻게 다수가 좀 만족할 만한 룰이 결정됐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민심 100%냐 당원 50%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면 저도 국회의원 경선을 해봤는데 제가 당원표에서 이긴 수치 그대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똑같이 이겼더라고요. 소수점 떼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면 일반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응답을 더 많이 담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층은 소수밖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당원 100이냐, 뭐 당원 50, 여론조사 50이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면 큰 차이는 없고요. 예.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결선 투표제죠. 대선 후보 뽑는데 4인 경선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2인 경선으로 간다는 건 흥행을 가장 주안점에 둔 선택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의 전체 지형을 봤을 때 탄핵 반대 측 파이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보통 당내에서는 7대3 내지 8대2로 봅니다. 그러면 4인 경선으로 그냥 게임이 끝날 때는 탄핵 찬성층 후보가 혼자 4인 경선에 진출하고 나머지 3명이 탄핵 반대일 때 예. 표가 갈라져서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결선으로 가게 되면 탄핵 찬성 1명, 탄핵 반대 1명이 마지막 1대1로 붙으면 예. 탄핵 반대 후보 쪽으로 압도적인 표세가 몰릴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 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캠프에서 발표 전까지 이 결선 투표제를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하는데 결선에만 올라가면 외연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자기에게 표가 몰릴 거라고 붙는 캠프에서는 살짝 미소를 짓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룰 결정에서 나타나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짚어주셨고 이번 경선 룰이 흥행은 좀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의견의 반영 폭을 넓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말에도 이제 함정이 있는 것이죠. 어떤 함정이 있는 거냐면 사실상 여론조사는요 조작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인 명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 지도부가 이거를 같이 참관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하게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몇몇이 그냥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명태균 씨 사건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론조사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런 거 방송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정당에서 어떤 일이 과거에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엄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참여자, 유권자 명부가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선거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려면 실제 대선과 같은 그 유권자의 모델링이 필요한 겁니다. 모델링. 그러니까 유권자가 젊은 층은 얼마나 투표를 하고 뭐 그다음에 또 고령층은 얼마나 투표하고 뭐 2030은 얼마나 투표하고 지역별로는 어느 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유권자 모델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다면 당연히 본선 경쟁력이 있겠죠. 근데 이 모델링을 안 하고 좀 전에 우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야 돼. 이런 의도가 개입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선거 전략상 객관적인 전략이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라는 걸 기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경선 룰이나 여론조사의 구조 룰을 세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진정한 흥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 검증이 된 후보를 뽑을 수 있고요. 본선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 룰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또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쯤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약 50명 규모 사저 경호팀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오늘도 한남동 관저 근처에 지지자들 그리고 시위대들 많이 모여 있었는데 내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동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어떤 상황 이루어질 걸로 보세요? 정치적인 메시지 여부는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아마 차량에서 내려서 예.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됐을 것 그때처럼 지지자분들과 국민분들에게 감사 인사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다, 사저 정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탄핵됐다고 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 활동과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호불호, 비판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과 달리 저는 지금의 조기 대선, 경선 국면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1대1 최종 경선 가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국면의 메시지를 내면 되잖아요. 다만 아직까지도 뭐 윤 어게인이나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한남동 일대에서 집회를 하는 지지하는 시민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차량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게 되겠죠. 뭐 그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정치평론가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일정 부분 영향력과 보수 정당 내부에서의 지분을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건 그게 옳다 그르다 당위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건조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이고 전망 같습니다. 예. 내일 뭐 감사 인사는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사저 정치는 뭐 그야말로 사저니까 개인의 공간이니까 어떤 일을 하시든 그거를 뭐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비판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사저 정치는 나름의 어떤 뭐랄까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관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무원이 지내는 공공재예요. 근데 탄핵 이후에 즉시 퇴거를 하셔야 되는 분이 퇴거를 안 하고 거기에 한동안 계신 게 국민들의 배려 아닙니까? 그럼 이 국민들의 배려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서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선 후보들을 만나고 당 사람들을 만나고 이거를 관저에 머무르시면서 하는 게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저에 나오셔서 하셔야죠. 국민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이 탄핵에 찬성하거나 탄핵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의 장소에서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은 안 하시고 사저 쪽으로 미리 연락을 해서 사저 쪽으로 와라 해가지고 사저 앞에서 인사를 하시거나 사저에서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거나 이러시는 게 비판의 수위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사저 정치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지층 결집으로서의 영향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의 관심이 지난 총선 때를 보면 일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을 좀 의식을 해서 사저에서는 과연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낼지 혹은 리스크는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건 철저히 그냥 저의 개인적 전망이고 분석인데요. 예.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다만 그렇게 잦은 빈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경선 룰과 일정이 오늘 발표된 바를 보면 4월 중반이 되어서야 최종 4인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되기 전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 4인방, 주요한 4인방 중에 본인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 내지는 1대1 최종 경선을 갔을 때 둘 중에 더 가까운 후보에게 결정적인 순간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아닐까. 이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도 남발되면 힘이 실리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 나와야 그 메시지가 힘이 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은 개인적 전망이고 분석이지만 사저로 간 윤 전 대통령은 아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하겠죠. 당내 어떤 지분이나 당원들의 구성도를 생각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만으로도 경선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윤곽이 드러날 때 최종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적 분수령이 될 때 힘을 실어주면서 보수 진영에서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메시지가 나오는 시점은 최종 전당대회가 5월 3일이잖아요. 예. 최종 경선 가면 후보 선출이.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어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경선에 영향을 끼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그전에는 아마도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그냥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정치적 메시지에 머물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윤 전 대통령 사저 정치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할 거면 사저에서 해야지 관저에서 하는 건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방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저에서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네.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어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 그 대통령 탄핵 이전에 광장과 거리에 쏟아져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없지 않겠죠.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결집이 될 만큼 결집이 이미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집이 느슨해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일정 정도 대통령의 영향력은 결집은 느슨해지고 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예. 그것을 명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영향을 확인해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칼도 칼집에 들어있을 때 더 뭔가 거기에 대한 상징성을 느끼고 무서움도 느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칼이 딱 뽑아지면 그때는 뭐 그거 가지고 뭐 몇 명이나 뵐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실제적인 평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 그게 그 뭐랄까 확장력이나 어떤 이미지로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해찬 최고가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면 그림자 형식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미 결집이 될 만큼 결집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지면 중도층에는 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결집이 이미 다 돼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결집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내서 중도층에 악영향을 준다면 본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당을 위해서 본선 전략을 위해서 조금 자중하시는 것이 그림자처럼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